안녕하십니까, 스텝 산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일본하고 인도 투자 유의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것의 약간 연장선상에서 지정학 관점에서 본 금융시장이랄까 이런 부분을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에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고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침공하고 나서 중국은 러시아 기름을 계속 사주고 또 반대로 나토는 또 편을 먹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고 또 뭐 북한은 또 뭐 러시아에 뭐 무기를 팔고 이러면서 다시 신냉전이 시작이 됐다. 미국의 압도적인 일극 시대에서 약간 옛날처럼 뭐 나라가 편을 먹고 뭐 이러면서 다극화가 진행이 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뭐 정치 외교학적으로 맞을 수도 있는 얘기고 특히 그런 것들을 보는 교수님들, 전문가들은 뭐 그렇게 분석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근데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주제는 사실 정치 외교학을 거기를 파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게 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저희는 주식, 뭐 채권, 뭐 코인 여러 가지 자산에 대해서 분석하는 사람들이고 이 지정학이 어떻게 돼서 뭐 되는지는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연구할 거기 때문에 이게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게 재작년부터 제가 집중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한데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 정기적으로 지정학 자료를 내기로 했는데요.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다극화라는 논리, 뭐 중국이 뭐 중동을 가서 미국을 밀어낸다는 논리, 뭐 여러 가지 논리를 받아들인 분들에는 깜짝 놀랄 일이지만 그때 이후에 미국 시장의 성과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아니 미국이 힘을 잃는데 미국이 압도적으로 좋다니 이상하잖아요. 전 이것에 대한 이유를 찾아보려고 하고요. 이 이유가 만약에 앞으로도 지속이 될 거면 전체적인 그냥 해외 주식은 미국에 그냥 집중하는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으로 오늘 얘기를 할 겁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통화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 세 번째는 국방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통화 부분입니다. 사실은 1969년부터 이 MSCI 선진국 회사들의 나라들의 지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69년부터 2008년, 9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전까지만 해도 믿어지지가 않으시겠지만 일본하고 유럽의 수익률이 주가 수익률이 미국보다 좋았습니다. 심지어 그 리만 브라더스가 망하기 전까지는 일본의 옌이나 유로가 안전자산이었습니다. 문제가 터지면 달러를 팔고 옌하고 유로를 샀거든요. 특히나 2008년 리만이 망하고 나서는 야, 미국 진짜 끝났다. 그러면서 옌하고 유로의 환율이 그 미국보다 훨씬 더 강해졌던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이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가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좋고 달러도 계속적으로 강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가 잘 안 맞는 거죠. GDP 비율이나 이런 것들로 보면은 이게 아닐 것 같은데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중국에 계속 잡히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는 계속 강하면서 미국의 달러의 기축 통화력이 세지고 있는 거죠. 이게 저는 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지금 GDP 격차를 보면 70년대까지는 소련이 2등이었고요. 미국 1등이었고 그 이후에는 유럽이 2등이었다가 일본이 2등이었던 기간이 있습니다. 일본이 1994년까지는 경제가 미국을 계속 쫓아가다가 그 이후부터 이제 경제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주가는 그거보다 먼저 빠지기 시작했고 유럽은 버텼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럼 누가 2등이 됐냐면 중국이 된 건데 이 미국하고 다른 지역의 GDP 격차를 그려보면 뭐랑 똑같이 움직이냐면 주식이 아니라 뭐랑 똑같이 움직이냐면 이 달러 지수랑 똑같이 움직이거나 그 나라 통화랑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럽의 격차가 벌어졌다 좁혀졌다 하면은 유로 환율이 그거랑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미국하고 일본의 격차도 왔다 갔다 할 텐데 이것과 뭐랑 똑같이 움직이냐면 일본 옌하고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통화 가치에 따라서 지금은 미국의 경제가 나빠지니까 미국 통화를 좀 팔아야 되고 옌하고 내가 유로를 사야 되겠다. 그럼 당연히 그거에 맞게 주가도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2008년까지인데 그 이유는 어떠냐? 그 이후에는 미국의 경제가 유럽이나 일본보다는 계속 강합니다. 뭐 AI가 됐든 무슨 신기술이든 어떤 이유든 간에 계속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들의 통화가 계속 미국 대비 약세였던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게 이거를 만회를 했었어야 되냐면 2위 나라인 중국의 통화가 강세가 되면서 중국 통화가 강세이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가 되고 그럼 중국 시장이 뭔가 좋아져야지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거죠.
근데 잘 아시겠지만 2008년까지 잠깐 반짝한 거를 제외하고는, 특히 십몇 년에 한 번 반짝한 거를 제외하고는 미국의 수익률이 중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거냐 생각을 해봤는데, 미국하고 중국의 GDP 격차는 계속 줄어오다가 2022년에 처음으로 다시 격차가 벌어집니다. 근데 이건 너무 최근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런데 미국하고 중국의 GDP 격차가 줄어드는 기간에도 이 위안화는 그렇게 강세를 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위안화는 강세였다가 세게 절하를 한 다음에 아주 천천히 절상이 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플라자 합의 전에 일본이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통화 약세를 유지했던 것과 똑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안화라고 하는 통화가 구조적으로는 강세가 돼야 되는데 경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일부러 중국 정부가 어거지로 통화를 약세로 유지하고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달러 강세를 용인한 거죠. 그러니까 위안화가 생각보다 안 강하기 때문에 달러는 그냥 계속적으로 기축통화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주식이 좋았던 거고, 또 하나는 달러 지수를 보시면 많은 분들이 달러 지수 안에 위안화가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달러 지수에는 위안화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럼 위안화는 어디 들어있냐면 SDR이라고 그래가지고 Special Drawing Rights라고 그래가지고 IMF에서 하는 그 특별 인출권에만 위안화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달러의 가치, 통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지수에는 위안화가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도 선진국들이 이 통화 가치를 결정을 하는 거죠. 경제는 중국이 2등이 됐지만,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통화 가치를 결정하는 미국이 유럽이나 일본보다 훨씬 더 강력했기 때문에 미국의 단극화, 통화 단극화가 더 강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외교학적으로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고, 결국은 미국이 유럽하고 일본 대비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가 더 중요한 통화가 됐고, 그런 과정에서 미국 주식이 더 많이 올랐다라고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또 관련되는 게 에너지, 두 번째 에너지인데요. 2022년에 전쟁이 나면서 계속 얘기 나왔던 게 중국이 이 원유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위안화를 쓰려고 한다. 페트로 달러가 아니라 페트로 위안이 된다. 그러면서 미국의 중동 영향력이 약해지고 뭐 다극화의 증거고 편먹 이런 얘기 되게 많았거든요. 제가 그거 관련된 리포트를 거의 2년 전에 썼었는데 아니라고. 이유가 뭐였냐면 미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기름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입니다. 이 얘기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들이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하지 않아도 일당 1000만, 1100만을 생산하고요. 러시아도 뭐 1000만 정도 하는데 미국은 1300만, 1400만에 가깝습니다. 슈엘 혁명이 막 이렇게 크게 바꾼 것이죠. 그러니까 올해, 작년, 뭐 재작년처럼 전쟁이 두 개가 중동하고 러시아, 산유국에서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상당히 안정적이죠. 왜? 미국이 충분히 자신의 생산량으로 가격을 조절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중동의 영향력이 많이 떨어졌고 이제 미국이 중동 눈치를 덜 봐도 되기 때문에 위안이 설령 페트로 위안이 된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는 것이고, 사우디가 처음에 페트로 위안을 추진하다가 손을 뗀 이유도 우리가 굳이 이 기름을 팔 때 위안을 받아서 미국이랑 척칠 필요가 없겠다. 미국이 기름 정말 많이 생산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당시 페트로 위안 얘기 나왔던 것도 중국이 살 때 정도만 위안을 쓰고, 그리고 그 위안을 가지고 중국 물건 사는 정도였지, 다른 나라가,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내가 위안 줄 테니까 기름 주세요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얘기도 많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미국이 자급자족하게 되면서 이제는 이 앞에서 연결했던 이 통화의 가치를 유지하기가 훨씬 더 쉬워졌다라는 겁니다.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신냉전 다극화를 이 에너지 자급자족으로 미국이 이겨낸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도 이제는 더 단극화가 된 겁니다. 세 번째는 국방인데요. 미국은 전 세계 국방비의 한 40%를 쓰는 압도적인 1위 나라입니다. 한때 70년대 중반부터 한 후반 정도까지 구소련, 러시아랑 라는 나라들이 무섭게 국방비를 쓰면서 한때 미국에 거의 가깝게 국방비를 쓴 적이 있습니다. 절대 금액으로. 근데 그 당시 경제력이 그래도 미국이 소련보다 훨씬 컸거든요. 그 얘기는 소련은 전체 GDP에 더 많은 비중을 국방비에 쏟아부은 거죠. 결국 못 견디고
소련이 뭐 이제 국방비 경쟁하지 말자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돈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게 Why Nations Fail이라고 하는 정말 좋은 책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1등 제국이 있고 2등 제국이 있을 때 2등 제국을 망가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1등 제국이 국방비 투자를 계속해서 2등 제국이 위기를 느껴서 돈을 써서 망하게 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결국 그래갖고 소련이 무너진 하나의 원인이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은 어떠냐? 중국이 꾸준하게 국방비를 늘리고 있어서 미국하고의 격차가 줄긴 하는데 여전히 그래봤자 미국 쓰는 것의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2년에는 GDP 격차도 벌어졌지만 국방비 격차도 다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느꼈겠죠. 우리가 계속 국방비를 소련이 쓰듯이 쓰면은 어느 순간 국방비 쓰다가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국방비를 국방력이 이만큼 크기 때문에 미국을 쫓아가려면 돈을 훨씬 더 많이 써야 이걸 쫓아갈 텐데 예를 들어 제가 주로 쓰는 예인데 저는 이 일을 이제 올해 20년, 21년째 하고 있고요. 신입사원이나 새로운 분들이 있겠죠. 이분들이 저보다 머리도 좋을 거고 팡팡 돌아갈 거고 열심히 할 겁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렇게 못하는데 저의 유일한 장점은 오래 했기 때문에 그냥 잡지식이 많이 쌓여 있는 거죠. 그러려면 새롭게 하는 사람들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일을 해야 되고 많이 공부를 해야 빠른 시간 안에 쫓아올 겁니다. 만약 똑같이 하면 쫓아오는 게 쉽지 않겠죠. 중국은 미국을 쫓아가려면 훨씬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미국이 쌓아놓은 국방력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2022년에 그 격차가 다시 벌어진 거죠. 더 젊은 사람인데 일하는 양이 줄어든 겁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국방력이라고 하는 다극화는 없다. 중국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저희가 있는 이 세대 몇십 년 안에는 어려울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역시 국방력 쪽 차원에서도 단극화가 된 거죠. 통화, 에너지, 국방력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측면에서 보면 미국은 더 강해지고 더 단극화가 세진 겁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이 저는 GDP보다 주가를 더 잘 설명한다고 보는데 지금 보시는 분들이 느끼기에 앞으로 이 세 가지 통화, 달러, 원유, 그 다음에 국방력 이 세 가지가 앞으로 30년, 50년 안에 바뀔 것 같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해외 투자하실 때는 미국 단극화라고 생각하시고 하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신문에 나오는 뭐 누가 이거 아니고요. 이 세 가지 측면에서만 보셔서 미국 위주로 투자하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 얘기 잠깐 드릴 건데요. 1985년 플라자 합의 전까지 옌달러 환율이 한 208, 엄청나게 높아 280 막 이랬었는데요. 플라자 합의를 거치면서 이게 반토막이 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통화가 갑자기 2배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일본 주식시장이 한때 세계 최대 주식시장이 됩니다. 상위 시가총액 10개 안에 대부분이 일본 기업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일본 주식 사면 환도 먹고 주식도 먹은 거죠. 지금하고 완전 달랐던 거죠. 그게 인위적으로 통화가 강세가 되면서 일본의 국부가 갑자기 늘어난 겁니다. 이러면서 뭐 미국에 뭐 사고 이렇게 됐던 것이죠. 지금 중국은 인위적으로 통화 약세를 유지하고 있는 플라자 합의 전 일본하고 되게 비슷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중국은 절대 그 플라자 합의, 예를 들어 뭐 캠핀스키 합의가 될 수도 있겠죠. 중국의 호텔 이름을 따가지고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합의를 하고 나면 환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통화가 절상이 되면서 엄청나게 국부가 늘어나긴 하지만 일본이 본 것처럼 그 버블의 후유증을 엄청나게 오래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은 환율을 조정하면서 되게 천천히 절상시키는 모습을 취하고 있는 거죠. 지금 7위안 정도를 딱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중국 금융시장의 완벽한 개방입니다. 물론 개방도가 점점 커지고 있지만 결국 완벽한 개방의 가장 중요한 거는 통화의 자유로운 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넣었다 뺐다 쉽게 할 수 있고 외국인들이 투자도 많이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중국은 그걸 극구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려면 미국하고 결국 사이를 좋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믿는데 그럼 트럼프가 됐든 바이든이 됐든 새로운 대통령이 왔을 때 중국이 양보할 수 있는 게 뭐냐? 저는 다른 종목, 공산주의 사상이나 이런 건 절대 양보할 수 없다라고 보고요. 결국 대만 뭐 당연히 안 되고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이 금융 쪽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물론 이 종류의 합의가 있고 나면 버블이 깨지고 너무 괴로운 일이 생기지만 이 합의가 시작된 이 몇 년 동안에는
구조적으로 환율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 나라 통화가 강세가 되고 자산 가격이 올랐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인도의 구조적인 환율 디레이팅 왜냐하면 인도는 무역 수지가 항상 적자입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수입이 워낙 많고 제조업이 없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차라리 중국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한국으로도 충분한데 만약 추가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으시다면 저는 인도보다는 중국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지정학 관련돼서 주식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요. 뭐 질문 있으시거나 뭐 이견이 있으시거나 하면 댓글 꼭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